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보란 듯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점령지에서 철수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레바논 국영 매체는 현지 시간 목요일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격으로 한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에 서명한 지 바로 몇 시간 뒤였습니다. 지난 16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문에 레바논 문제에 대해 못을 박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העיקרון הזה הובהר גם לממשל האמריקאי עוד טרם ביצוע המהלך. שלא נשלים עם ירי על היישובים הישראלים ונפעל בהתאם. 이스라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주둔하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점령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있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مشمول خاتمه اشغال هم می‌شود. بدون عقب نشینی نیروهای اسرائیلی از سرزمین‌هایی که در این جنگ اشغال کرده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작전이 너무 과격하다며 이스라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I'm saying when two drones are shot into the desert and drop harmlessly, you don't have to knock down buildings in Beirut. They could behave better. And frankly, they could do a better job.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설득할지가 이번 합의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퍼주기만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양국이 양해각서에는 서명을 했고요. 이제 주말쯤부터는 협상을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MOU 협상 내용부터 짚어보죠. 어떤 내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14개 항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게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이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한다. 그거는 지금 레바논 문제가 되고 있는 레바논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이 역봉쇄를 이제 푸는 겁니다. 이미 풀었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에 상응을 해서 이제 이란 측에서도 앞으로 30일 이내에 원활하게 자유통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이 이제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구체적인 문제, 예를 들면 60% 농축된 우라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이란 측에서 주장한 이 우라늄 농축은 바로 주권국의 권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예. 마지막으로 보면 그런 보상 차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란이 지금 석유 수출하는 이 문제는 일단 해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문제, 금융 제재 문제라든가 또는 경제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금 현재 MOU에는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해석은 미국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일단 성과가 나는 그것에 기초를 해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내용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불안한 휴전이란 평가도 나오긴 하지만 내용을 하나씩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사님 말씀하셨던 핵 관련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했던 JCPOA와 비교를 하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 둘을 비교하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체결했던 이란 핵 협정, 그 JCPOA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핵 문제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거기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추구하지도 개발하지도 획득하지도 않는다. 예. 결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MOU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보면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때 현재의 문안으로서는 옛날보다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지금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 앞으로 60일 종전 협상을 통해서 이때 여기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이러한 강력한 규정을 거기에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과 2015년의 상황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금이 훨씬 불리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60% 고농도로 된 우라늄 이게 없었습니다. 전부 저농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우라늄 농축량과 과거의 농축량을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고농도의 농축된 우라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더 겹쳐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오바마가 했던 협상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나당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게 영구적인 개방이 아니라 60일로 일단 개방을 정해놨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 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항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MOU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 통행료 없이 영구적으로 자유통항이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60일 동안에는 통행료 없이 자유통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일 후에는 어떻게 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말을 아끼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락치 외교장관의 경우에도 이거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전쟁 전 상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보면은 이란 측에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입법 활동도 했었고 또 행정적인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MOU에 보면은 앞으로 이 문제는 주변 연안국 국가들 그리고 오만과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결정이 내려질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다시 통행료를 받는다면 국제사회 반발도 상당할 것 같고요. 일단 그 MOU 내용만 봤을 때도 아직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양측의 지금 태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합의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습 재개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란에서도 이거 조건부 승인이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받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상이 이게 좀 불안하다라고 보는 관측들이 많거든요.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불안하고 이게 지금 협상이 잘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협상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공격을 하겠다 하는데 그 공격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미군 지상군을 갖다가 많이 거기에 지금 현재 집결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4월 8일 휴전 이후에 대규모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공격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이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볼 때 이란 측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강경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협상을 해서 우리가 MOU를 이거 만드는 것은 우리의 승리일 뿐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역시 이란 측에서도 강경파들이 많고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의 세력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것을 또 무마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란 측에서도 사실상 과연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이란이 이렇게 도발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현재 양측에서 모두 잘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무력 행사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전면전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예. 결과적으로는 이 협상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신에서도 이거 핵심 쟁점은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 반응을 봤을 때도 이건 이란의 완승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의를 한 데에는 또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급했던 겁니까? 저는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왜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상당히 초조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유가가 지금 계속 이제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지층이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중간 선거에서 이 공화당이 다수당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현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전쟁 상태를 중단해야 되겠다는 이런 압박감이 있었고 예. 더더군다나 이 유가 인플레이션 이것을 빨리 잡아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국내 정치에 대한 압력이 더 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유가와 인플레이션 이 문제와 지지도는 금방 나타납니다. 예. 아주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핵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협상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장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유가가 상당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여러 가지 지금 협상 자체가 앞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또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레바논에 또 공습을 했더라고요. 대사님께서도 그 전 이스라엘 대사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네탄야후 총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협상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국민들한테 알려놓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전쟁 목표가 4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 체제 전환을 시키겠다. 이란의 체제 전복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핵 문제 아무것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60일 협상에 지금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미사일은 아예 지금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MOU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리 세력.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지금 계속 네. 공격을 하고 있고 서로 지금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마라. 중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헤즈볼라의 도전이 없어야 되는데 이 헤즈볼라는 이란 측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헤즈볼라 문제만큼은 양보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 군들이 지금 현재 진주에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MOU에 보면은 모든 전선에서 무력 충돌, 전쟁을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병력은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 측에서는 병력을 철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거기 2항에 보면은 영토 보전 존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군대가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MOU 안에 자기들이 군대 철수하라는 얘기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위권으로서 계속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미국의 입장은 이에 대해서 어떠냐?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빨리 철수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관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입을 일단 다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합의문은 서명을 이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이란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6월 10일 발생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체 일부 발견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월 17일 저녁 인천 중구 소재의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체 절단 시술 후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신체 절단 부위가 오배출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감정 구두소견이 확인되어 수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연수경찰서는 6월 10일 14시 28분경 인천 송도 자원순환센터에서 사람의 다리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최초 발견자는 자원순환센터에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던 중 붕대에 쌓여있는 신체 조직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하여 절단된 인체의 다리 조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경찰서는 인천청 광역수사대를 포함하여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102명 상당의 수사본부를 조직하여 본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 관계자 신고 관련 내용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6월 17일 17시경 인천 중구 소재의 병원 관계자가 연수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요양병원에서 최근 입원 환자의 다리 절단 시술을 하였으며, 시술 후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청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의료 폐기물에 들어있던 다리를 꺼내 깁스용 석고로 착각하고 잘못 분류해 배출한 것 같다는 관계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요양병원 내부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국과수 1차 구두소견 및 강력범죄 혐의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사본부는 병원 신고 접수 직후 해당 환자의 DNA를 긴급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로부터 발견된 신체 일부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강력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사 및 조치 계획입니다. 우리 경찰은 향후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그리고 쓰레기 배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야기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주말을 제외한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용지 인쇄 축소 의결자료, 91개 투표소의 투표록과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 등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에 대하여 서면 질의서를 발부하여 회신받고, 이번 사태에 관련된 중앙위원회,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에 대한 감사관실의 문답서 열람을 통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권고 및 징계를 권고하고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에 140개이고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그중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침 졸속 결정 및 시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위원회는 2025년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예상 사전 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 하한입니다. 그 하한을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는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된 것입니다. 또한 인쇄 축소 지침을 50% 한도로 결정한 이유가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 보관장소 협소, 폐기비용 지출,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등이라고 하는 바,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더구나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은 선거 관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임에도 중앙위원회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위원회가 50% 인소 축소 의결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송파구위원회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를 결정함에 있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고 서면 의결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잠실 3동, 잠실 4동 60%를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한 50% 축소 인쇄를 의결하였음에도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제외하면 예상 선거인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예상 선거인수 기준으로 하면 50%는 28만 2219매가 되어야 되는데 인쇄된 매수는 28만 800매가 인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총체적 혼란 상황 그리고 보고체계 마비 및 대응조치 미흡에 관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총체적 혼란 상황을 보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송파구 위원회 직원이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하여 서울시위원회에 서울시위원회 제작 투표용지 세 종류입니다. 교육감 서울시장시 비례에 대한 1년 번호를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시 58분에 오금동 서기가 송파구위원회 간사 서기 단톡방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12시 30분경부터 송파구위원회가 인쇄한 투표용지 4종, 즉 구청장,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지역구, 구의원 비례 이 네 종류에 대해서 1년 번호 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 49분경부터 서울시위원회로부터 1년 번호 1차로 500매를 부여받아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1년 번호 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총 7장인데 그중 3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교육감 시 비례로 서울시위원회가 인쇄하고 나머지 4종 구청장,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지역구, 구의원 비례는 송파구위원회가 인쇄합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각 2,000매씩 보유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서울시위원회 인쇄부는 서울시위원회로부터 1년 번호를 부여받아서 기재하고 송파구위원회 인쇄부는 자체 1년 번호를 기재해서 총 7매 투표용지를 조합합니다. 총 7매 투표용지를 조합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요.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송파구 각
투표소에서 하는 그 7종의 투표용지가 어떻게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달라지는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교육감은 A, B, C, D, E, F, G, H까지 총 후보가 8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8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비례서울시, 비례송파구 투표용지는 투표소에 공통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그 4종은 다 공통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부터 H까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 서울시, 지역구 서울시 의원 투표용지는 선거구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는 10개 기초의원 지역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초의원 지역구가 다르면 투표용지를 빌려올 수가 없고 같은 기초의원 지역구 안에서만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계속 일어났던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7종의 일련 번호를 기재를 해서 2시 20분에 잠실 4동 7투표소로 부족한 투표용지를 이제 배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부족해서 3시 5분에 서울시위원회에서 투표용지 일련 번호 2차 500매 다시 부여를 했습니다. 3시 28분경부터 가락 이동 간사가 그 단톡방에 올린 내용을 보면 가락 이동 4투 7투 4, 50분 이내 소진될 것 같습니다. 3시 35분경에는 잠실 사동 간사가 잠실 사동 5투 자녀수란 100매 미만입니다. 빠른 지원 바랍니다. 오후 3시 37분에는 잠실 사동 간서가 잠실 사동 7투 48매입니다. 언제 보내주시나요? 오후 3시 39분에는 가락이동 서기가 가락이동 3투 90매 줄 서 있대요. 3시 45분에 다시 잠실 7동 2투표소에서 200매 추가 투표용지 요청이 들어옵니다. 4시 7분에는 가락이동 서기가 가락이동 3투 언제 출발하나요? 10장 남았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계속 동서기 간사가 있는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4시 11분경부터는 잠실 사동 간사가 잠실 사동 5투 투표용지 없어 투표 중단. 4시 12분에는 가락이동 서기가 가락이동 3투 투표 중단. 4시 38분에는 문정이동 간사가 문정이동 2투 투표 중단. 4시 41분에 잠실 7동 서기가 잠실 7동 2투 투표 중단. 이렇게 계속 투표 중단 내용이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톡방 내용을 보면 이때 그 송파구위원회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송파구위원회는 부족한 투표용지에 계속 일련 번호를 기재하고 있었고 그 일련 번호를 이 7종의 투표용지에 이걸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인쇄한 부분은 자체 일련 번호를 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일련 번호를 받아서 그걸 다 기재해야 되고 손으로 기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넘버링 기계를 다른 용도를 찾아내서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긴박하고 혼란 속에서 송파구 의회는 일련 번호를 기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시 46분경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 일시 중단되자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대기표를 발급을 하였고 송파구위원회가 서울시위원회와 그때 통화가 됩니다. 그 통화에서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므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 미기재한 상태로 투표소에 배부하여야 할 것 같다. 결국 그때까지는 일련 번호를 기재해서 각 투표소에 내려보냈는데 요 시점부터는 일련 번호도 기재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5분에 송파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소 현장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8분에 중앙위원회가 민원 전화를 받고 상황 파악을 위해서 서울시위원회로 전화를 했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5시 10분에 서울시위원회가 송파구위원회에 무번호 투표용지 소진 시 인근 투표소 잔여분 활용을 안내하고 오후 5시 20분에는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발급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투표관리관이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배부하고 6시 이후 도착 시에는 번호표가 배부될 수 없다. 그 사항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잠실 7동 2투표소는 인근 투표소로부터 잔여 투표용지 200매를 추가로 수령을 했습니다. 8시 35분경까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선거인은 투표하도록 안내를 해서 대기표 받은 사람 중에서 미투표 인원이 그 당시까지 17명이었습니다. 8시 40분경 서울시위원회가 투표 마감 시각을 10시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8시 50분경 서울시위원회 직원이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 마감 시각 연장을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10시까지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 마감 시간 전에 5명이 추가로 투표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잠실 7동 2투표소에서는 12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단톡방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알린 이유는 실제적으로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위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다 인용을 했습니다. 보고체계 마비 및 위기 대응의 총체적 부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위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읍면동 간사 서기들이 모여있는 단톡방 내용을 보면 이미 12시 무렵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되었습니다. 송파구위원회가 12시 30분부터 무번호 투표용지에 1년번호 기재를 시작했으나 손으로 쓰는 데 시간이 걸려 다른 용도로 보관하던 넘버링 기계를 찾아 사용법을 숙지하고 1년번호를 찍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1년번호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송파구 위원회 직원이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단톡방에 올라오는 각 동 간사서기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송파구위원회 사무국장까지 1년번호 기재에 매달려 위기 상황 대응 및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위원회 직원들은 당시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시간이 가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위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위원회는 송파구위원회로부터 오전 11시 40분경 무번호 투표용지 1년 번호를 문의받았음에도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송파구위원회에 1년 번호를 500매씩 2회 부여하였음에도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송파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급위원회로서의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았고 중앙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위원회는 오후 4시 46분경 송파구위원회 사무국장과 통화하면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1년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그때도 역시 그 상황을 신속하게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서울시위원회가 500매씩 2회 1000매 1년 번호를 부여할 당시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여 적절한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또한 신속한 대응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앙위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선거관리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오후 5시가 되어갈 무렵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민원인의 항의 전화를 통하여 사태를 인지하였으며 오후 5시 8분경 서울시위원회와 유선통화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나 이미 투표 종료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아 실효적인 위기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거나 민원인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었고 송파구위원회는 7종의 무번호 투표용지에 1년 번호를 찍고 배송하느라 단톡방의 동간사 서기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위원회는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오후 4시 46분경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위원회는 송파구위원회 외에도 다른 구위원회로부터 1년 번호 부여를 요청받았으므로 상황의 긴박성을 민감하게 인식하여야 하나 안이한 태도로 부실 대응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위원회가 오후 4시 46분경 송파구 위원회로부터 일련 번호 없이 투표용지를 내보낸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중앙위원회가 오후 5시 8분경 서울시위원회에 전화할 때까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추가 배송에서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르면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한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종이가방 또는 지퍼백 등에 담아 봉인 없이 송부하고 처음에는 송파구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배송하다가 나중에는 사무보조원, 사무복무요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배송하고 투표소에서 거꾸로 송파구 위원회로 투표용지를 받으러 오기도 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가 전혀 지키지 않은 상황에 속출하였습니다. 당연히 투표용지에 대한 인수인계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위원회의 투표시간 연장 결정 부적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은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선거인 중 미투표한 선거인이 오후 10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마감 시각을 연장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투표 시각 연장 결정 과정에 있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논의 없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각 언론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표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파구 위원회가 개표 개시 결정을 한 것을 보겠습니다. 송파구 위원회는 오후 7시 27분경 개표 개시 선언으로 개표를 진행하였는 바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투표 시간이 연장되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표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 소지에 따른 수사 의뢰 권고 및 징계 권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하여 진상규명위원회는 책임 소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사 의뢰 권고 또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수사 의뢰 권고는 다음 사람을 중앙위원회에 수사 의뢰 권고하였습니다. 대상을 보면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전 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서울시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송파구위원회는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입니다. 추가로 종전에 저희가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서면 질의서를 받아서 그 서면 질의서 답변에 따라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보고받았는지 이런 서면 질의를 보냈고 그 회신을 받은 최초 내용에서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 상임위원은 보고받았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 회신이 들어왔고 그 당시 추가 회신 내용 온 것을 보면 중앙위원회 보고 안건 중에 그 보고 안건의 하나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위원장직을 사퇴하신 상황이라서 그 보고 안건의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은 특별히 구두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 마찬가지로 보고 안건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그 당시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별다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면하여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즉 최초 회신과 추가 회신을 통해서 볼 때 보고 안건 중에 하나로 간단히 포함은 됐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구체적으로 상황을 지침 시행 전에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징계 권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들 중 이번 사태에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입니다. 총 6명을 저희가 징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발 방지 대책 및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참정권 확실하게 보장을 위해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축소 하한을 60%로 결정한 지역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100%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는 오손 훼손 시 교체하거나 투표용지 모형 공고, 투표지 분류기 등록을 위해서 일부 존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7종의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일이 일련 번호를 기재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위원회 사무처의 정결 범위를 축소해서 중앙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은 비상근으로 대부분의 정책 결정 사항을 사무총장 등이 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 결재하고 사후 보고만 이루어지는 상황인 바 위원회 의결 범위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장 상근제 도입으로 책임성 및 직무 전념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상근제를 도입하여 책임있는 기관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앙위원장 상근제 도입에 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시도위원회 위원장,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의 상근제 도입에 관하여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사고 상황에 네, 진상규명위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1년 전 제가 취임한 후에 첫 외교 일정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날도 6월 18일이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에는 G7이라는 다자 무대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성과였다면 이번 유럽 방문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사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EU와는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중동 정세, 한반도 평화, 경제 안보,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석한 2개의 확대 세션과 업무 오찬에서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연대 재건,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공급망 안정,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방안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되 안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위기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해법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아태 지역 내 에너지 수입국 간의 협력 강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 협력 질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이번 순방 역시 실용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유럽 물류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를 방문했습니다.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고 미래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약, 테러 등 초국가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승객 예약 정보 전송 협정도 타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과 국민 안전을 위한 공조 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EU를 방문한 것은 오는 7월 1일 철강 관세 할당 제도 조치 발효를 앞두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EU 지도부에 전달하였고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하였습니다. 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였고 중소기업, 첨단 과학기술, 사회연대경제, 개발협력, 그리고 문화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개의 협정을 타결하는 등 실질 협력의 폭을 크게 넓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동했던 초감가상각 제도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인 관광 가이드의 자격 문제 등 우리 제외 동포들이 겪고 있는 오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멜로니 총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레오 14세 교황님을 예방하고 내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이 한 분도 없다. 대한민국의 600만 천주 교인들을 위해서 추기경을 국내 업무 담당하는 현직 추기경을 임명해달라라는 우리 한국 가톨릭계의 염원도 전달드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본인이 추기경을 임명한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새로 추기경을 임명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정을 각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7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캐나다, 독일, 케냐 정상들과도 양자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뭐 당연히 한미 협력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점에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유, LNG, 핵심 광물 등을 포함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의 방산 역량 강화 과정에 우리가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메리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메르츠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했고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회의를 계기로 메르츠 총리의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 산업, 투자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동아프리카 협력 파트너인 루토 케냐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한국이 케냐의 국가 발전과 공동 성장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케냐 진출과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고 양국 간의 교육과 투자,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캐나다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회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구상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한반도에 남긴 화해와 협력의 정신, 평화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레오 14세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 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공식 만찬을 비롯해서 여러 계기에 만나 허심탄회하고 매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또 서로 이해를 깊이 하는 그런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내 평화 정착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역할을 해 주실 것도 다시 한번 당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 또 건설적인 기여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벨기에에서는 한국 해외 입양 동포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오랜 시간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 또 입양에 따른 정체성에 대한 고민, 또 친생 가족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노력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입양 동포 여러분의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약 20만 명에 가까운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해외에 입양됐는데 그 입양 과정은 물론이고 그 후 해외 성장 과정 그리고 현재 해외 생활에서 많은 애환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실질적인 입양동포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또 그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비롯한 외교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경제, 안보, 기술,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을 위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국익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나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순방의 성과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에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대와 신뢰에 더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더 큰 책임감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